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최근 여야 정치권이 복잡합니다. 그중에서 한번 세대 논쟁을 주목해보죠. 의외로 보수정당인 여당 국민의힘은요, 청년 당대표가 나름의 정치 실험을 하고 있는데 내부 저항이 강합니다. 자, 선배들과 설전을 벌이며 이제는 자기 정치를 강화하겠다 투지를 불태우고 있죠. 자, 선거 패배를 거듭한 민주당, 지금 세대교체론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86그룹 용태론을 시작으로 이제 70년대로의 교체론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정치권에서 40대 기수론이 나온 것 벌써 70년대 초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김대중, 김영삼 같은 인물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자, 최근 선거 때마다 MZ세대가 중요하다. 또 정치권 필독서로 82년생 김지영, 90년대생이 온다. 자, 이런 책들이 유행했는데요. 좀 뒤늦은 허둥댐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새 정부 교육정책이 오직 산업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춘 80년대식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이 정치인재는 왜 이렇게 못 키워냈단 말입니까? 자, 좋은 세대 교체는요, 이 기득권을 가진 기성세대가 자리를 비켜주고 또 젊은이들을 존중하고 중책과 요직을 맡길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요, 몇 해 정도 버티고 꼰대 이미지만 굳어질 뿐 시간은 결국 기성세대를 밀어내죠. 자, 이건 역사의 큰 흐름입니다. 정치권이 세대 갈등보다 세대 화합의 모범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젊은 패기는 연륜 있는 경험이 밑에서 받쳐줄 때 더 빛날 수 있으니까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제기한 전장현의 박경석 상임 공동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불사조 기자단 그리고 IT본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오늘도 기다리니까요.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화요일에 한입뉴스. 자, 박종우와의 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이 경제 소식인데 다소 좀 이게 어둡습니다. 코스피가 2,500선이 붕괴됐다. 언제죠? 오늘입니까? 네, 오늘 2,500선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이게 2020년 11월 초 이후 1년 7개월 만에 2,40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2,472.96에 개장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면 2,476.30으로, 그러니까 어제보다 1.13% 내린, 그러니까 28.21 정도 포인트가 빠진 그런 지수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코스닥 지수도 지금 보면은 811.97이에요. 어제보다 2.03% 내렸고 16.8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좀 방금 제가 봤더니요, 1289원이에요. 어제 종가보다 5원이 올라갔는데 이게 오늘 이 장중에는 1292.5원까지 오르면서 장중 연고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식시장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고 환율도 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오늘 좀 너무나 좀 고통스러운 하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간신히 2,500선을 뭐 버텼다 이런 얘기했는데 바로 그냥 허물어지네요. 네, 허물어졌고요. 사실은 어제 월요일 새벽 이제 미국 증시 역시 전부 다 급락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하락세더라고요. 네, 지표를 말씀드리면 뉴욕 증시 다우존스의 산업 평균 지수는 2.79% 급락했고요. 나스닥의 종합 지수는 4.68% 급락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FOMC라고 하죠. 연방공개 시장위원회에서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 금리를 0.75%를 급격하게 올릴 수 있다라는 이 우려. 자, 오늘 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매파들이라고 하죠. 이렇게 네,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의견이 더 커 보이니까
여기에 이제 미리 반영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미국 증시,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사실은 호황일 요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서방에서는 또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실마리가 하나도 풀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허덕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를 2년여 이제 돌파해내고 있다 하는 시점인데 또 이런 먹구름이 끼어서 어제는 전 세계가 검은 월요일. 근데 우평론가님 표정이 안 좋은데 네. 원금 많이 까먹었어요? 저요? 네. 저는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거는 하지 않고요. 네네. 미국 주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해외를. 네, 좀 많이 힘드네요. 서학개미구나. 예. 네, 서학개미인데 많이 힘듭니다. 힘들다. 많이 힘듭니다. 코인은 뭐 어때요? 많이 떨어졌다. 코인은 제가 이제 시사평론가를 하면서 네네. 이 코인 시세도 알아봐야 되니까 아주 소액 네네. 10만 원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어떤 곳에 들어갔다고 종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0만 원 넣어둔 것이 지금 3만 원이 됐습니다. 70%가 빠졌습니다. 네네. 네. 자, 어제만 비트코인이 뭐 17% 빠졌다고 또 이 젊은 투자자들이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자, 어둡습니다. 자, 그럼 정부 입장에서의 대책이 문제인데, 자, 미국 금리 계속 올라가고 유럽도 7월에 금리 인상, 9월에 또 올린다. 네. 리가르드 총재 얘기가 나왔고, 이 아시아 시장도 안 좋고 정부 대책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문제는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는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고물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부에서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냐 이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물가가 오르면 실질 임금이 하락한다. 선제 조치로 서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좀 물어봤어요. 선제적 조치가 좀 어떤 것들이 있냐,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윤 대통령은 이 공급 사이드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방안을 나열하지 않았지만 공급적인 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네. 자, 선제적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한창 뭐 이제 악순환이 시작이 됐어요. 이미 고물가, 인플레이션 우려, 심지어 우리나라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나왔고. 자, 경제가 좀 살아야 나머지도 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집권 여당 이렇게 부르잖아요.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야기한 게 있네요.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 그러니까 기름값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유류세 인하를 정부에 주문을 하고 또 필요한 입법이 있으면은 바로 입법을 통해서 시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각종 관세 인하에 대해서도 주문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당정이 논의해서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유류세 인하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효과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국제 효과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카드로 이 부분을 좀 대응할지 좀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도 안전 요금제가 있지만 네. 그게 결국은 유가 상승 때문에 맞물려서 그런 거잖아요. 이게 좀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쭉 국회의원들 이제 SNS를 다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몇몇 사람들만 체크해 보면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 네네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 정도만 이 운임제 안전 운임제에 대해서 빠르게 합의를 해서 물가를 좀 안정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었던 유류세 인하 같은 경우도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는 안전 운임제 유럽 같은 경우는 영구화 를 추진하고 있다. 네네. 또는 우리나라가 영구화를 추진할 수 없다면 최소한 몇 년은 확대 시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를 확보해 주어서 화물연대가 파업하지 않도록 하고 물동량이 멈추지 않도록 해서 물가를 어느 정도는 잡아둬야 된다. 그래서 다 연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국회에서 빨리 논의하고 집권 여당에게 반영하고 정부와 협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국회도 논의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네. 또 이제 대통령 발언 중에는 이게 노사 자율로 해결해야 한다. 네. 근데 이 안전운임제는 입법 문제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노사 자율로 푸는데 또 한계가 있는 거죠. 네, 일몰 법이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법률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좀 오창석 평론가님의 얼굴이 확 피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뭐 다들 보니까
단톡방이 좀 조용하더라고요. 어제 오늘 조용합니다. 조금 이제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심리적 충격들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에이, 10만 원만 투자했겠어요. 10만 원. 10만 원짜리 부자가 수백 개 있겠지. 네, 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게 인사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국회가 마비돼 있다 보니까 열려야 할 인사청문회가 안 열리고 기간이 다 지났는데 어제 속보는 이 김창기 국세청장은 임명됐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여야 입장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2명 장관 후보자가 대기 중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선 오늘 출근길에 윤 대통령에게 취재진이 물어본 거 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사회 후보자. 부총리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될지가 이게 좀 관심거리인데요. 사실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많이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제 이제 임명이 된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더 좀 기다려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일단 상당 시간 기다려보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지금 보면은 이 박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오는 18일까지 이 청문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이 김 후보자 같은 경우는 19일까지인데 이번 주까지는 윤 대통령의 여야 원구성 협상을 지켜보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원구성 될 때까지 좀 더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세정 업무를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는 임명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장관 후보자가 언제 임명될지는 아직 좀 미지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지금은 검토할 사안이 아니다. 하고 또 이제 다음 날 감행되는 이제 사안들도 네.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원구성을 기다려 본다는데 이번 주에 원구성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이제 기자들 단체방에서 나온 것을 저도 몇 개를 받았는데 네네. 법사위원장이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지 그렇잖아요.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뭐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이다. 합의를 해줄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어떤 사람이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글들이 막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민주당 의원들 직접 찾아가서 이런 글을 돌고 있는데 사실이냐면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텐데 저희가 앞서 말했었던 물가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이 인사청문도 결국은 이제 국회가 할 일입니다. 국회가 이렇게 가만히 공전하고 있으면 결국은 민생이 꽉 막혀 있거든요. 네. 지금 김창기 국세청장 같은 경우는 아무도 그렇게 크게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를 전 잘 모르겠는데 2003년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국세청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전까지 역임했었던 국세청장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사람인가 이것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국민들은. 네. 국세청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검찰 출신이 아니라서 그런지 지금 야당도 조용히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낙마를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지 최소한 국민들한테 인사청문회 과정은 거쳐야 되거든요. 검증이잖아요. 네. 2003년이면 1년 정도 깎으면 거의 20년 만에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지금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육부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국회가 공전하니까 이 얘기도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멈춰져 있다. 우리 아까 전에 오프닝에서는 코로나가 끝나서 경기가 활성화되기를 바랬는데 이 코로나를 담당했었던 사령탑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직도 임명되지 않았다. 이것도 사실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좀 각성을 하고 여야가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자세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야당도 할 말이 없는 게 지금 원구성도 안 되고 국회가 마비돼서 청문회를 못 열었으니까 맞습니다. 다수당의 책임도 크잖아요. 큽니다. 자, 국회 공백이 빨리 좀 돌아와야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셨고요. 자, 이게 청문회 패싱 상황. 민주당은 이제 국세청장 임명에 대해서 국회 국민을 무시하고 독재하는 것이다. 네. 했지만 지금 언급한 대로 이건 쌍방 책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빨리 좀 국회를 원활히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국회에서 제일 좀 뜨거운 이슈는 이른바 이제 시행령 견제, 시행령 통제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여당은 이거 지금 정부 완박이냐. 그리고 야당은 네. 또 역으로 지금 입법 완박을 하겠다는 거냐. 이 또 이제 위헌 소지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도 이제 공방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국회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발의 됐어요? 네, 발의가 됐고요. 이게 좀 어떻게 처리가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법
입법권, 그러니까 국회의 그런 권능,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시행령이 뭐 다시는 안 나오게 그걸 좀 막기 위한 거다. 그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데 그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어떻게 두고 볼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 절차를 좀 간소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뭐 시행령을 못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취지에 어긋나는지 어긋나는 게 없는지 국회가 좀 살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걸 있다면. 넣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현행 국회법에 따라도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서 행정부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을 통지할 수 있고 정부가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조응천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내용을 보면 본회의까지 안 가고 이제 상임위에서 문제점을 통보하고 거기에 대해 해당 부처가 답을 하는 그런 좀 간소한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가 함부로 시행령을 바꿔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어떤 걸 취한다 이런 게 아니라 국회의 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이제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국회에 좀 눈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입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예방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민주당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부 뭐 완박 이런 건 절대 아니라 정말 국회가 만든 법을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을 정부가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거 당연히 상위법에 따라서 시행령 만들어야 되는 거 그거는 뭐 순리에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박 기자님 설명으로 보면 시행령이 있을 때 이거는 시행 못해 이렇게 이제 국회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자 이건 좀 문제가 있어 하고 문제 제기를 하면 해당 부처가 거기에 대한 또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문제 제기에 견제를 할 수 있다라는 간소화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뭐 오창석 평론가님 워낙 부지런하고 꼼꼼하고 명석하니까 이 법안 다 읽어보셨죠? 아니, 어때요? 읽어보지 못했는데 네네. 이 법안이 사실은 여야가 공수 교대할 때 한 번씩 꼭 등장하는 법안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 나온 게 아니고 네. 매 정부 때마다 나왔던 그렇죠. 거예요. 7년 전에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원내대표일 때 원내대표 주도로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요. 3년 전에 국민의힘이 발의를 했었는데 2019년 9월 18일자 뉴시스 기사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김현아 정부 국회 패싱 방지법 발의 조국 꼼수 막겠다. 현행법에는 상임위 보고하지만 권고 수준. 개정안에서는 행정기관장의 시정 요구 가능. 시정 요구 받고도 처리 안 하면 효력 상실. 거의 맥락이 비슷하죠. 네, 그러네요. 이때 이제 김연아 전 의원이니까 네. 이 전 회 국회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그때는 발의했다는 거죠. 요게 이제 당시에는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으로 나오는데 네네. 이제 2020년에 이번 국회가 시작됐으니까 2019년이니까 딱 그 전 국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고 여야 공수교대 할 때마다 나왔었던 거고 우리가 이제 법률 체계의 순서를 정해보면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령은 뒤에 명자가 붙는 거, 네. 규칙이 시행규칙 이런 건데 조례는 보통 이제 시 차원에서 네. 나오는 거고 대통령령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대로 보통 이제 시행이 되거나 바로 즉시 발효가 되긴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특이한 것이 있거나 이상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리트머스지 또는 네. 걸음망이 되겠다. 이제 이런 의도인 것이죠. 그래요. 조응천 의원이 그 앞선 거랑은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간소화해서 설치를 해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새로운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지난 김연아 전 의원의 법안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제기를 한 건데 조금 특이했던 건 박근혜 정부 때 여당의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네. 당시 의원이 제기한 것 때문에 네. 이때 배신자 낙인이 찍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 여당이 좀 충돌이 있었죠. 그때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에 아마 제 기억은 국민연금 관련된 네. 그 개정안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공무원연금이 개정이 됐고. 네, 그래서 그것과 뭐 함께 그러니까 야당의 당시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었으니까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합의 처리하기 위해서 야당이 요구한 이 관련된 이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 같은 거 같이 묶어서 본회의를 통과시켰어요.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처리할 수가 있냐라고 비판하면서 배신의 정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네. 강조했었습니다. 자, 참 역사가 긴 법안인데 이번에 또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뭐 일단은 국회의장이 공식적으로 선출이 되고 네. 본회의를 열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뭔가 처리가 되죠. 법사위원장도 누구든 어쨌든 자리에 앉아야 하고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공방은 있는데 해결점은 잘 보이진 않네요.
자, 지금 12시 40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화요일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김한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작업 구간인데요. 올림픽대로 잠실 방면 영동대교 남단 부근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고속도로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오산에서 동탄분기점 사이 5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2km가량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양재에서 반포까지 6km 밀리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내촌 부근에서 하는 작업으로 4km 여파받고 있습니다. 또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원주나들목에서 새말나들목까지도 작업으로 서행하고 있고요. 이전에 용인에서 양지터널 부근 6km 정체입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일찍에서 금천까지, 반대 목포 방면으로는 팔곡터널에서 용담터널까지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 곳곳으로 빗길인 구간들이 있는데요.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거리 확보하면서 더 주의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번 소식은 이 이슈를 보니까 이제 검찰과 경찰의 이슈예요. 아시다시피 검찰은 법무부 산하의 독립외청이고 경찰은 행안부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헤드라인이 검찰 쇠사슬 풀리니 행안부 족쇄. 박 기자님 이거 무슨 뜻입니까? 지금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 네. 이게 좀 처리가 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커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독립성이 좀 보장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과의 관계에서 좀 수직 상하관계가 있었는데 거기 좀 벗어났다. 수평화되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행안부가 족쇄를 채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경찰을 통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행안부가 그렇습니다. 소속 부처가.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이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최근 4번 정도 회의를 했거든요. 네. 거기 나온 얘기가 어떤 거냐면 행안부와 경찰이 연결할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네네. 거예요. 이른바 경찰국을 만들어 가지고 행안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나오니까 이상민 장관은 아니 경찰이 독립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정치적 중립은 모든 공무원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일축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 장관의 입장이 일관되고 확고하다는 점을 들어서 경찰 일각에서는 행안부의 통제 강화 이유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게 1991년 경찰법을 근거로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승격해서 정치적 중립 독립성이 보장됐는데 다시 경찰 장악을 시도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이 경찰 내부망 현장 활력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들 비판 글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찰 내부 일각에서도 아니 경찰국이 신설되면 경찰과 행안부를 연결하는 조직을 통해서 장관과 경찰청장이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또 인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또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더 잘된 걸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행안부 소관인데 이게 재밌는 게 행안부와 경찰이 다투는 상황은 조금 이례적이다 싶어요. 그런데 이 경찰국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가 흔히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네. 얘기한 것은 경찰 출신이죠.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이거는 정권의 대통령 직할 체제를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과거에 늘 얘기하는 게 이제 검찰 길들이기, 뭐 네. 경찰 길들이기 네. 그런 느낌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것도 문제지만 또 사전에 또 징후가 하나 있었던 것이 이상민 장관이 지금 경찰청장 후보자를 면접봤다. 네네네. 그거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황운하 의원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이 경찰청장 후보군 개인 면담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개인 면담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인 겁니다. 그럼 만약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개인 면담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선출이 됐고 추천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지 않겠습니까? 바로 또 한 번 검찰 공화국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네네. 없잖아요. 지금 이상민 장관이 장관으로 내정됐을 때부터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라고 친소 관계가 나왔었고 이거는 법무부와 검찰이 막히니까 경찰부터 장악하겠다는 의도 아니었냐라는 것이 인사청문회부터 나왔어요. 인사청문회부터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경찰청장 후보군을 또 인터뷰하고 또 지금 이 부분 경찰국을 또 만들고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송호도 아니고라는 단어가 여기서 1980년 90년대 경찰로 회귀하란 말이냐 경찰이 송호도 아니고 네. 이 표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송어. 그러니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노래도 있으니까 연어라고 하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가 연어들처럼. 좀 확 와닿긴 하는데. 아유, 그건 참 좋은 의미의 노래인데 네. 나쁘게 쓰인 겁니다. 네. 근데 좀 개인적인 의구심이 있어요. 서로 이제 이 고위 관료 출신이나 그 장관급, 차관급, 이제 경찰청장, 검찰청장급들이 서로 이제 인적 커넥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개인 면담, 개인 면접 이런 표현 쓰지 않더라도 비공식으로 다 따져보잖아요. 네. 네. 다만 이제 공개되지 않을 뿐. 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증하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이제 장관 후보자가 개인 면담을 했을 때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모두 공개하겠다는 네. 겁니다. 근데 이상민 장관이 비공개로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만드는 것은 어떠한 질문이 들어갔고 어떠한 답변이 왔는지 국민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답변과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는 경찰청장을 앉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정말 비공개니까 앞으로 경찰 잘 이끌 수 있죠. 이런 아름다운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경찰국 그리고 경찰이 이렇게 내 휘하에 잘 따라야 되는데 후보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예 하면 사실 이게 사실상 행안부 장관이 하자는데 다가버리는 그런 경찰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과 답변이 공개되는 것이 네. 청문회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절차적인 투명성.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정말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이 인사가 이루어지느냐 문제인데 문득 또 뭐가 떠올랐었냐면 지난 정권 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공개하잖아요. 근데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제 이 폭로. 네. 부인한 바가 또 있습니다. 그런 얘기 없었다. 그게 떠올라서 결국은 다 이야기를 또 주고받는 절차. 근데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납득될 수 있으면 괜찮겠다. 자, 어제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를 했는데 봉화마을에 갔고요. 권양숙 여사를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먼저 이 권양숙 여사가 이 김건희 여사에게 조언을 건네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정상의 자리는 평가받고 채찍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많이 참으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권 여사는 현충원에서 그러니까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빗물을 닦아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대통령 뒤에서 조심스럽게 걷는 모습도 너무 잘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김 여사는 권 여사님을 보고 많이 배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너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향해서 통합의 대통령이 되라고 말했을 것 같다. 국민 통합을 강조하신 노 전 대통령은 모두가 좋아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조금 또 다른 맥락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평론가님. 네, 일단은 이제 저렇게 다니다가 또 실수하면 큰 문제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부속실 같은 걸 만들어서 박지원 전 원장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를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공식적으로, 네. 체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인으로 돌아다니는 검찰총장의 아내와 대통령의 헌법기구인 대통령의 아내로서 공식 행보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시를 들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김대중 대통령 사례 든 게 하나 있어요. 네네. 김대중 대통령이 워낙 자주 가던 음식점이 있었는데 또 가자라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박지원 당시 비서실장한테 얘기를 하고 비서실장이 예약을 하려고 하니 음식점 점주가 오지 마라고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오는 순간 그 모든 옆 테이블에 있는 예약 자리는 다 해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옆 건물에 있는 식당까지 다 통제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선 자체가 그 일대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네. 일반 손님들이 피해를 보고. 네. 그리고 지금 권양숙 여사 이어서 뭐 김정숙 여사도 만나려고 한다 뭐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면서 만나고 조언을 구하는 건 저는 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네네. 봐요. 그걸 뭘 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선례일 수도 있는 거고요. 계속 얘기를 듣는 것은.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은 본인이 이제 공인이 되었죠. 엄밀히 따져서 공인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지원 전 원장이 조언을 남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권양숙 여사를 만났고 분위기는 뭐 좋았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김종숙 여사를 만나려면 우리가 얼핏 생각컨대 양산 사저를 방문하면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자리를 갑자기 비우거나 그런 기는 좀 애매하죠. 하면서 이렇게 산책을 나가실지 같이 내외가 만날지 이런 네. 것도 되게 관심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요즘에 뭐 사진 공개라든가 이게 비공식적 루트를 통하는 것 같다. 이게 문제 제기가 많이 됐는데 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 있지 않습니까? 네. 건희사랑이라는 이제 온라인 카페도 있고 이 회장이 지금 강신업 변호사로 돼 있는데 네. 이게 지금 거친 욕설도 갔다. 뭐 갑자기 삭제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강 변호사가 매간 매직 척결 국민연대 회원가입 안내 글을 게재하면서 휴대폰 번호와 월회비 10,000원으로 나라를 구한다.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이거는 이제 팬카페와는 또 다른 뭔가네요. 그러니까 이 국민연대를 만들어가지고 네네. 나라를 구하겠다. 이런 취지의 그런 모임을 만들려는 그런 글을 보고 시사평론가 유창선 씨가 유창선 박사가. 네, 여기에 좀 비판적인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강 변호사를 향해서 단지 김건희 여사의 사진 공개 통로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렇게 되는 게 문제다. 언젠가는 터질 윤석열 정부의 쥐뢰라는 느낌이 든다. 어허.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좀 화가 난 강 변호사가 유 평론가를 겨냥해서 지나간 사람을 자꾸 물어봐라. 강신업이 코 묻은 돈이나 탐될 사람으로 보이더냐. 정말 헛소리한다. 어디서 수작질이냐 이렇게 날을 세웠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글을 올리면서 게시글마다 욕설을 써서 이게 좀 게시가 다 됐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유창선 평론가가 입장문을 내고 아니 저는 강 변호사가 추진하는 단체와 관련해서 돈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을 맡은 인사가 자신이 주도하는 단체를 만들고 회원을 모집하는 일이 여러 논란을 초래할 부적절한 일이다. 이런 우려를 표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욕설과 막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라고 또 다시 비판을 했고 그러면서 이 글 삭제하고 정중하게 사과해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 책임 묻겠다. 이렇게 했더니 강 변호사가 돌연히 자신의 욕설글을 모두 삭제한 다음에 유창선 씨는 아무런 근거 없이 강신업 변호사가 결성하는 이 단체 여기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글을 삭제하고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 소식을 접한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는 아니 김건희 여사님이라며 더 큰 사고 치기 전에 이분 좀 정리하라 이렇게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현직 대통령의 부인 관련해서 뭐 이제 사모임, 사조직인 거죠. 팬카페니까. 그런데 그 회장을 자처하는 분이 사실은 이제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난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한 인물이잖아요. 네. 뭐 평론이 불미스러운 상황은 좀 어떻게 정리돼야 됩니까? 그게 만약에 그냥 개인 강신업 변호사였으면은 SNS에 욕설을 쓴 건 뭐 도덕적으로 비판 그리고 윤창성 박사가 개인적으로 어떤 뭐 법률적인 검토를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와 가장 지근거리에 있고 지금 최근에 대통령 부부가 그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관람했을 때도 또 사진 몇 장이 또 단독으로 또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선 일정을 계속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하죠. 한입뉴스 박정호 기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청취자 2502님 주식이며 코인이며 끝없이 떨어지기만 하네요. 이러다 진짜 빈털털이 되는 건 아니겠죠? 휘트니 휴스턴의 I have nothing 신청합니다.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And everything that you do, I don't really need to look very much further. I don't wanna have to go where you don't follow. I won't hold it back again. This passion inside can't run from myself. There's nowhere to hide. But don't make me close one more door. I don't wanna hurt anymore. Stay in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슈퍼에서 파는 닭고기를 보면 닭을 가르지 않고 통째로 파는 것이 있는가 하면 부위별로 모아 놓은 것들도 있죠. 이와 같이 닭을 자르지 않고 통째로 파는 것을 살 때 온세미로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셈이란 말은 어떤 것을 가르거나 쪼개지 않고 생긴 그대로의 상태라는 뜻의 우리 고유어 명사인데요. 이 표현은 주로 온셈이로라는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닭고기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생선가게에서 고등어를 온셈이로 한 마리 달라고 하면 그것은 찌개나 구이용으로 토막을 치지 말고 온전한 한 마리로 달라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쓸 수 있는 표현으로는 온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서 온은 일부 명사 앞에 붙어서 완전한 또는 전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온마리는 가르거나 쪼개지 않은 통짜를 뜻하고요. 온마리로 구운 가자미라든지 돼지를 온마리로 구웠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고유어 부사 안다미로는 담은 것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를 뜻하는데요. 주로 그릇에 음식이나 물 또는 술 같은 것을 차고 넘치게 담을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릇에 안다미로 담은 밥 한 그릇을 나는 다 먹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예, 소나무림 같은 경우는 산불이 나게 되면 가사 끌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깊이 있는 뉴스, 한꺼번에 이러다가 전 세계 꿀벌이 다 사라지면 그건 어떡하지? 색다른 이야기, 이 장애계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의학적 기준에 따라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이 장애인의 욕구 다양한 시선 모두 담았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스마트한 당신의 내일을 위한 모든 소식.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평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부터 내일 사이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 지방으로 약한 비 오는 곳이 있는데요. 동풍 영향을 받는 강원 산지와 경상권 해안으로 10에서 40mm 정도, 그 밖의 지역 5에서 20mm가량 오겠습니다.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는데 내일 아침까지도 이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강원 산지와 경상권 해안으로 10에서 40mm, 그 밖의 지역 5에서 20mm, 서울은 오늘 밤에 빗방울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모두 그렇습니다. 한 달에 반가량이 7할 이상의 구름으로 가려지곤 하는데요. 일조율도 줄어들면서 6월에는 이렇게 흐린 날씨 보이는 날이 많은 가운데 이 서울의 경우는 빗방울 정도 예상돼서 낮 기온이 예년 수준 되겠습니다. 약간 더울 수도 있습니다. 서울은 29도 예상되고요. 강릉 19도, 대전, 전주 22도 등 비 오는 지역의 기온은 어제 그리고 평년보다 조금 낮겠고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은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주로 충청 이남 내륙으로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하는 곳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에 의한 거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등 13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 서울 26도 등 19도에서 27도 분포 되겠습니다. 남해안 제주는 바람이 강하고요. 동해안 어울성 파도 높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자 정부가 현 금융시장 실물경제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금융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한국은행과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고흥 외나로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오늘로 예정됐던 누리호의 발사대 이송과 내일로 예정됐던 발사가 하루씩 연기됐습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8일째를 맞은 오늘 산업 현장의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공장의 90% 이상이 가동을 멈추는 등 건설 현장의 셧다운이 현실화되고 있고 철강 업계의 피해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틀째 공식 접촉 없이 물밑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부터 4월까지 1,612명을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을 조사한 결과 백신 접종, 자연 감염에 의한 전체 항체 양성률은 94.9%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자연 감염으로 인한 항체 양성률은 36.1%로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인데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줄여서 전장연, 출근길 탑승 시위를 중단한 지 52일 만에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왜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박경석 전장연 상임 공동대표가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시는 길도 고생이셨죠. 예, 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52일 만에 시위를 재개했는데 시위를 다시 시작한 이유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가 이 장애인 권리 예산 지금까지 요구했던 이런 장애인 권리 예산과 관련해서 5월 달까지 각 부처 예산을 다 받고 이제 예산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이 면담을 요청하고 실무자라도 좀 만나서 저희의 예산을 설명하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도 하지 않고 있어서 뭐 만나주면 또 더 높은 사람 만난다 뭐 이런 방식의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그래서 저희는 이 기획재정부 좀 만나서 저희가 지금 이러한 심각한 기본권의 침해 그리고 발달장애인, 뇌병변 장애인이 가족에게도 죽고 그 가족도 죽어가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이 정말 차별적인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책임감 있게 예산 논의해달라라고 계속 요청해서 근데 뭐 콧방귀도 안 끼네요. 지금 말씀은 뭐 예산을 꼭 우리 요구대로 편성해라. 돈을 집행해라 이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주면 제일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제일 그럼에도 좋은 불구하고 뭐 협의라도 할 수 있어야지 뭐 서로의 신뢰라는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이게 만나는 게 어려운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부 측 입장에서는 일단 만나면 요구가 점점 많아지지 않겠나, 복잡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나 보죠. 그렇죠. 뭐 저희가 뭐 요구가 더 많아진다라기보다 우리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책임 있는 말을 전혀 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저희는 들립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다. 자, 시위 현장을 보니까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T4, T4를 아십니까? 하고 적힌 피켓과 사다리를 목에 걸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어떤 의미예요? T4라는 거는 39년도에 나치가 전쟁 수행 능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동 능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유대인을 죽이기 전에, 학살하기 전에 자국의 장애인들을 수십만 명을 T4는 생체 실험한 연구소 주소 이름이에요. 거기에서 이 생체 실험을 했어요. 장애인들을. 자국의 장애인들. 그래서 그 죽인 이런 생체 실험의 이 장소가 T4인데 거기에 보면 이게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짧은 영화가 나왔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이. 영화인데 근데 거기에 보면 산수 시간이 있는데 독일에
그 선생님이 이 비장애인 같은 경우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면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드는데 장애인들은 10만 원이 든다. 그래서 이거 산수 시간에 10만 원 빼기 10,000원은 얼마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학생 한 명이 그러면 국가가 치러야 될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옆에서 학생이 죽여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영화가 네네. 있습니다. 근데 맨 끝에 보면요. 더 슬픈 거는 장애인들은 그렇게 서서히 잊혀져 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지금 똑같은 이런 상황이다. 네. 발달 장애인들, 뇌병변 중증 장애인들을 이렇게 죽여가고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인 이동할 권리조차도 네. 보장하지 네.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하지 않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네.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히틀러 나치처럼 직접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가족을 통해서 부담스럽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상황이 한국판 티포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희는 하고 싶어서 결국은 비용 문제가 아니냐. 비용 때문에 결국은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지속적으로 아주 구조적으로 만드는 이런 문제가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 언론에서 스치듯 본 구호가 이렇게 가슴 아픈 또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설명을 들어야 아는 게 참 제가 부끄럽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동권 투쟁도 그렇고 이게 뭐 제 기억에도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오래 해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불거진 문제, 일종의 좀 사회 갈등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여기서는 왜 꼭 출퇴근길 지하철이어야 하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왜 이 방법이다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저희는 2001년도에 오이덕에서 지하철에서 리프트가 떨어져 죽고 2002년도에 또 발산역에서 장애인이 떨어져 죽었을 때 저희는 지하철로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이 장애인들의 이동할 권리가 권리로 2005년도에 이렇게 법적으로 명시됩니다. 네. 그런데 이 보통 오후 시간에 이렇게는 계속 타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출근길에 타게 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 출근길이어야 하느냐. 그 우리가 지옥철이다, 깡통이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오후에 타든 저는 안 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전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왜 또 출근길은 안 됩니까? 라는 질문도 또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은 정말 정부가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방식으로 무관심하고 그리고 정부는 무책임했고 그리고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조차도 보장하지 않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는 오히려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꼭 이래야지만이 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사회가 지켜줬어야 될 어떤 이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저희는 시민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정부는 또 누가 뽑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는 저희는 사회적 책임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20년간 저도 이제 뭐 종로 길거리를 가다가 이 여러 해 전에도 시위하시는 걸 봤어요. 여의도에서도 봤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는 소수분들이 휠체어 타고 이렇게 일렬로 가시니까 큰 불편 못 느끼고 아, 이런 분들이 시위하는구나 하는데 이제 주목이 안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후에도 하실 땐 문제가 없다가 출퇴근 시간에 하니까 문제가 되더라. 근데 출퇴근 시간은 왜 안 되느냐 그러셨지만 무리가 커지다 보니까 관심도 또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효과라고 한다면 뭐 효과도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요.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아야 한다. 뭐 효과든 뭐 효과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사회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아야 한다. 티포의 영화에 장애인들은 그렇게 죽어가도 마지막 그 자막에 보면 장애인들은 서서히 잊혀져 갔다. 그 죽음조차도 수십만 명을 생체시로만 이 역사조차도 기억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러면 핵심은요. 어떤 요구 정도가 우선 좀 받아들여지면 이 시위 방식은 좀 어떻게 또 전환할 예정이세요? 저희는 뭐 시위 방식은 언제든지 전환하고 사실은 그동안은 멈추시기도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멈췄지만은 매일매일 삭발하고 그리고 또 지하철을 타고 시민들한테 호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는 23년도
본 예산에 지금 예산 기재부에서 정부 안을 짜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미 작년부터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 예산이라는 것들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네. 왜 권리 예산이냐 하면 기본적인 법적 권리도 지켜지지 않는 문제는 결국은 예산의 문제였고 네. 이 예산의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권리 예산이라고 했고 그 규모까지 저희는 기재부와 각 부처에다가 다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논의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들려오는 말로는요. 문재인 정부의 이제 정액보다도 훨씬 더 못 미치는 정액으로 이렇게 논의하고 있다. 이런 좀 불길한 이야기도 들려오니 좀 이 추경호 이 장관께서 인사청문회 때 이 예산 장애인 예산을 확대해 왔다라고 이렇게 약속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장애인 예산 확대 안 해온 정부 없었어요. 네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들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 정부는 답해야 한다. 답하실 때도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늦었죠. 왜냐하면 지금 2001년도에 이미 장애인도 버스를 타고 싶어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외친 게 지금 뭐 20년이 넘었습니다. 21년죠. 네. 그런데 지금도 장애인도 이동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건데 그렇죠. 지금 21년 지났는데 이동권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조금 개선된 점도 있습니까? 뭐 1950년도 전쟁 났을 때보다 2022년도에 한국은 개선됐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개선됐죠. 네, 네. 이거는 저희는 개선되는 걸로 보느냐 여전히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느냐에 대한 시각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조금 더 이제 저상버스 도입이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이고 또 투쟁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입됐지만요. 21년이 지나도 어떤 지방은요. 저상버스 한 대도 도입 안 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법에는 도입하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각 지자체에다가 떠맡겨 버리니까 그게 또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안 하는 데는 아예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서 이동하고 싶은데 이용해서 이동하고 싶은데 그런 지역적 편차들이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서 기재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의 주장이 아니신 겁니다. 자,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이 뭐 얼마 전에 있었고요. 62조 원 상당의 역대 최대 규모였는데 이 안에 이제 장애인 이동권 관련한 예산을 보니 연구비 2억 이게 전부였다. 상당히 좀 허탈한 느낌이셨겠어요? 뭐 너무 무시당했다.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추경호 장관이 이 추경 예산 때 답변한 게 있는데요. 이번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취지에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사망률이 23배였어요. 그리고 어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집단적 100인 이상의 거주시설에는 코로나 시기 제대로 나오지도 못했고 집단적으로 감금당하면서까지 확진율이 50% 가까이 돼요. 이런 세상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피해받은 문제에서 가장 최약자에 대한 이런 문제들에서 반성하고 오히려 이런 문제들도 좀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추경 62조나 되는데요. 그런데 이동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겨우 뭐 저희가 1612억의 예산에 추경 예산을 넣었지만 꼴랑 2억을 갖다가 보장하면서 이것이 취지에 맞다고 하느니 이건 누구의 취지입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지입니까? 아니면 돈 가진 사람들의 취지입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무시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시당했다. 이게 사실 좀 심리적인 차별감 이게 더 또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별공화국입니다. 저희는. 차별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차별공화국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여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의 또 장애인 권리 정책도 나오리라 이제 기대를 해보는데요. 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어떤 기조로 접근해야 할지 좀 당부의 말씀을 오늘
기회 삼아 주신다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행복 추구권을 이야기하셨고 네. 그건 발달장애인의 미술 관람을 하면서 그것은 정부가 지켜야 될 권리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그 기조로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거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넣지 않는다면 이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네. 아무 소용없죠. 네.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권력을 집행했던 이 책임자들의 모습이 그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길은 저희가 제출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 예산을 정말 책임감 있게 논의해달라라는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차별을 없애려면 5월달, 6월달 중에 물론 그전에도 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 또 특히 뇌병변 중증장애인이 가족들과 가족에게 부모에게 죽임을 당하고 가족들도 자살한 사건이 2022년도만 해도 3월 2일 날 2건이 있었고요. 5월 17일 날 또 있었고요. 그리고 또 5월 23일 날 또 2건이 하루 동안 일어나고요. 또 2건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6건의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올해만. 지금 5월 달만. 5월 달만.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언급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 뭐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좀 다른 의견 2개를 뽑아보면 청취자 2193님은 장애인도 똑같은 국민입니다. 귀 기울여 주세요. 우리는 모두 이미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를 뿐이지요. 또 이제 청취자 KK0609님 아침에 아이 부유값 벌어야 하는 청소부입니다. 전장현 시위로 출근을 못해서 일을 더 못하게 됐는데요. 다른 사람의 생계와 생존을 위협하면서 꼭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건가요? 이분도 약자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런 의견들 다 이제 오늘 전해드렸으니까 또 이제 고민을 하되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좀 정부가 책임 있는 협의 논의를 이제 응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부에게도 꼭 좀 그런 말씀을 좀 전해 주십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마음과 무거운 마음을 저희들 때문에 이렇게 피해 보신 시민분들께도 정말 무겁고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와주셔서 또 이제 고견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저도 가족 중에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 가족인 거고요. 우리 많은 분들의 다수가 또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의 가족이거나 함께 살기 위한 우리가 머리 맞댐을 필요로 하는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함께 살게 해 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 상임 대표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요, 여야 정당 출입 기자들과 정치권 취재 이야기, 특히 취재 뒷이야기를 듣는 불사조 기자단이 있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박 기자님 패셔니스타가 다 되셨고 이발도 깔끔하게. 역시 이제 잘 나가는 여당 출입 기자. 자, 최 기자님은 오늘도 똑같은 복장, 똑같은 표정. 저희가 포멀한 룰이 있습니다. 네네. 네, 정치부 기자가 점심을 지금 제가 모 의원과 먹고 왔는데 의원과 만날 때는 좀 복장을 맞춰라. 뭐 이런 좀 나름의 제 회사의 지시사항이 있어서 타이는 안 했지만 양해를 좀. 뭐 지금 하절기니까 여름에는 관료들도 노타이 하잖아요. 그래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자,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최 기자님. 이거 지금 이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여야가 충돌하고 있어요. 이 일부에서도 간단하게 다뤘지만 국회법 개정안 핵심 내용 어떤 거예요? 이게 지금 민감한 포인트라서 조금 정정을 하자면
수정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수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수정하는 강제로 수정하는 권한은 없다. 없다. 네네. 그게 되면은 이게 이제 위헌 소지가 그렇게 조응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위헌이고 우리는 수정을 요구하도록 이제 예를 들어 뭐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하듯이 그런 거기 때문에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 위헌 소지 아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반박을 좀 했고요.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이게 국회법 98조 2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이나 뭐 이런 그런 시행령이 기존 그 법률 취지와 내용이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면은 이거 이제 검토의 경과와 처리 의견을 기재한 검토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건데 좀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국회의장이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정부에다가 수정을 요구를 하자. 그럼 그 수정을 할 건지 말 건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자. 네네. 이런 걸로 좀 수정을 한다는 건데 이게 뭐 어쨌든 이번에 그 법무부가 인사관리단을 만들면서 법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행령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취지에 좀 맞춰서 나온 법이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의 근거는 없고 시행령으로 이것저것 처리하려는 것들을 국회가 좀 이게 수정이 아니라 수정 요구라고 이제 확실하게 해주셨으니까 통제할 수 있는 것인지 견제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그 이제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원래는 시행령 만들어서 통과하면 끝. 근데 이제 국회가 다시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저희가 얘기하건대 여러 지난 정부 때마다 국회에서 발의했거나 발의하려고 했던 법안이라는데 그 역사가 좀 길죠? 네, 굉장히 사례들은 많이 있어요. 네.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게 원래 입법에 관한은 입법부인 국회에 있는 건데 그러나 너무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제 행정부의 모든 일일한 이런 시행령까지 국회가 정해줄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좀 양보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위임받아가지고 알아서 이제 시행령 내지는 시행 규칙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결국에 이제 대선에서 이기는 집권당은 행정부의 권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행정부의 권력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통제하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들이 보통 이렇게 국회법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가장 최근 사례로 보자면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정부 시절에 새누리당 때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2015년이었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있던 시절인데. 당시에 이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었고요. 기억나요. 네, 이제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그때는 압도적인 의석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야당의 협조, 당시에 민주통합당의 협조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통합당에서는 뭘 달라고 했느냐, 이제 그 대가로 달라고 했던 거죠. 그게 바로 국회법 개정안이었어요. 지금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하고요. 결국 여야 간의 합의해서 통과까지 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이제 지금하고 내용은 거의 흡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사례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안 받아들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는 이걸 또 자기가 이제 참여해가지고 발의한 적도 있었어요. 그땐 야당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시절에 이제 야당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행정부의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요구들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야당은 이제 좀 행정 권력을 견제해보고자 수정은 아니고 수정 요구 정도라도 해보자 이런 법안을 계속 시도했고. 여당은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 행정부를 돌려야 되니까 이게 잘 응하지 않았고 그 악순환이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번 정부 또 이번에 다수당이 야당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또 부딪히는 거예요. 자, 오늘 조응천 의원이 발의했어요. 어제까지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선을 그었고 아직 당론은 아니다 그랬는데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당론 아닌 게 맞고요. 이게 그 조응천 의원의 개인 플레이. 근데 좀 다수 의견이 참여했나요? 대표 14명 정도 발의를 같이 사인을 했고요. 네네. 오늘 김성환 당 정책위 의장도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당론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좀 타임라인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법안을 발의할 거라고 이제 모 매체가 금요일 저녁에 단독이라고 달고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있었고 일요일 오전에 갑자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하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그러자 이제 또 모 보수지에서 대대적으로 이걸 내용을 펼쳐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월요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죠. 거기서 위헌 소지가 좀 많이 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그 발언이 이제 기름을 부은 격인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조응천 의원 개인의 발의한 거라고 일단 선을 긋긴 하는데 저렇게 자꾸 너무 발끈하는 걸 보니까 그럼 진짜 한번 해봐? 약간 이럴 수 있는 상황까지 났어요. 어쨌든 아직까지 그렇게 막 당 차원에서 이걸 밀어붙이자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뭐 바로 이제 지난 정부 말 새 정부 시작되기 직전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한번 밀어붙인 사례가 있는데 그 효과는 안 좋았어요. 선거에서도 그렇고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는데 지금 벌써 당장 정부 완박이냐 역으로 입법 완박이냐 또 완박 이 시리즈로 등장을 했고 또 국회 패싱이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이 여당에서 먼저 지금 보수 측에서 발의했다고 그 이야기를 이제 문제 제기를 막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 박 기자님 보시기에. 요건 이제 뭐 취재라기보단 추정의 영역인데 네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론으로 추진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론은 어려울 것 왜냐하면 같다. 지금 기본적으로 내부 문제도 좀 복잡한 데다가 그렇죠. 지금 민생을 좀 중요하게 여기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우선순위를. 물론 이 국회법 개정안이 민생과 완전히 연결되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나 어쨌든 딱 와닿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이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예를 들어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들기에는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이걸 소위 말하는 이제 단독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명분 내지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처리하는 이 과정마다 국민의힘은 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모습 보일 거고 또 여당임에도 힘이 없다 이런 모습 계속 프레임을 강조를 하게 될 건데 그 후폭풍을 또 감당하기에는 아무래도 지방선거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처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민주당이 나선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고 이미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러 방송에 나와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일종의 좀 뭐 일단 정지 작업이라고 할까요? 미리 여론전을 좀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효과가 있어요. 그동안 민주당 최근 기사가 계속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당권 투쟁 누구 책임이냐, 패배 책임 누구냐 뭐 이런 게 많았는데 요 이슈를 던져서 이슈 주도권이 바뀌었고 환기가 됐죠. 분위기 전환에는 좀 성공을 한 측면이 있어요. 실제로 추진할지 말지는 일단 법안은 발의해 놓은 다음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안 하더라도 요 잠깐 국면에서 분위기를 바꿔주는 데는 성공했고 실제로 만약에 이게 어쨌든 통과된 다음에 통과를 많이 못 시키더라도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거 예전에 동의를 한 바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전략적으로 그런 좀 유효타를 날릴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옵니다. 아유, 사실은 뭐 두 기자님들은 너무 잘 아시지만 발의는 되는데 통과되는 법안이 훨씬 소수죠. 그렇죠. 폐기되거나 뭐 계류되거나 너무나 많습니다. 발의가 법 통과는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 국면 전환에 효과가 있다. 자, 다음 이슈. 요거 좀 궁금합니다. 오늘 이 안철수 의원 그리고 당대표 이준석 대표 최고위원 추천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드디어. 자, 박 기자님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일단은 이게 사실은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국민의힘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때 논의가 됐던 거죠. 어떤 안건을 가지고 그랬냐면은 지금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이 합당을 했잖아요. 합당을 하면서 조건 중에 하나가 국민의당의 지도부 2명, 즉 최고위원 2석을 주겠다라고 했고요. 지명권을 가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사실상의 대표니까 합당이 되긴 했지만 2명을 추천을 한 겁니다. 그 2명 추천한 사람이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이렇게 2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한 명은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했네요.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김윤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이 당시에 이제 후보직을 포기하기 전에 단일화를 하기 전에 굉장히 거칠게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또 윤석열 당시 후보를 많이 공격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제 이걸 이유로 들어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고위원들 대다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대다수가 반대 의견을 표명을 했고요. 그 정정식 의원에 대해서도 역시 반대의 의견을 표명을 했는데 자당 의원인데. 네, 근데 이제 이 정정식 의원 어떤 이 인물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라기보다는 왜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인물 자체보다는. 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상징성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면서 국민의당에다가 2명을 주는 그러니까 이제 문을 열어주는 그런 개념으로 2명을 주도록 얘기를 한 건데. 왜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을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건 역시 단순하게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구도라기보다는 이건 이제 모 최고위원이 하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최고위원들 대다수가 반대를 했다. 좀 이상하다라고 보인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의 한기호 사무총장한테 이런 좀 우려도 있고 이런 반대 목소리가 있으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한테 좀 전달을 해달라 이렇게 한 상황이고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지금은 이미 다 같은 당인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좀 뭐 별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2명 자리에 추천할 정도면 상당히 가깝다는 얘기인데 정정식 의원은 이번에 재선 전 재보선으로 들어올 때는 당시 리틀 황교안이다. 맞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 검사 출신이죠. 공안 출신이에요. 네, 원래 친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하고 친하다고 볼 지점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제 안철수 의원은 뭐 의원 생활하면서 얼굴을 아는 정도라고 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본인도 그렇게 친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왜 그러느냐에 대해서 좀 요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관측이나 분석 같은 것들이 의원들 사이에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왜 정점식 의원을 임명을 했을까, 지명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제 공안통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검의 공안과정도 했고 주요 자리에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근무했던 적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좀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안철수 의원이 지금 당내에 들어와가지고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같이 데려온 의원은 2명밖에 없는 꼴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 여당 내에서 어떻게든 당권을 넓혀가지고 당내 세력을 넓혀가지고 대선 후보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필요하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지명했다. 이런 해석이 하나가 있고요. 다만 이 해석에 대해서도 일부 반박하는 사람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잘 나가는 검사라는 거는 단순히 공안의 그 검사라고 볼 수가 없고 특수부 출신들이다. 물론 이제 공안도 일부는 있긴 있는데 아주 소수고 특수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보다는 이건 오히려 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 측의 이런 어떤 추천을 받고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요. 참, 그 이유는 본인만이 알 텐데 해석은 다 그럴 듯하네요. 들어보니. 자, 최근에 안철수 의원은 피자를 돌렸다. 이준석 대표는 과일을 돌렸다. 최 기자님, 최 기자님의 이 분석력으로 이 두 정치인의 캐릭터가 과일과 피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 지난주에 먼저 안철수 의원이 그 용산 대통령실에 한번 그 피자를 돌리고 이제 국회에서 이제 자기 국회의원 돼서 인사 왔다 이런 차원에서 소통관 기자실을 2번을 왔어요. 기자실에. 네, 그게 이제 기자실이 그 소통관 2층은 전부 기자실이 이제 그 나눠져 있는데. 근데 이게 하필 피자를 좀 모자르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일부 기자실은 못 받고 그냥 가버렸는데 이게 이제 한 인터넷 언론사가 또 관련해서 기사를 좀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확인해서 안철수 의원 측에서 죄송하다 하면서 뭐 그렇게 고의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다음날 다시 이제 피자를 또 돌린 이런 좀 일이 있었는데 기자들이 이게 앙금이 있군요. 피자 못 먹으면. 좀 그런 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적어도 차별 언론사 간에서 뭐 국민들이 볼 때는 우열이 있어 보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조금 마음이 아픈데 같은 출입 기자인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딱 그 과일 그 컵과일 세트를 이제 가져와서 컵과일 몇 호에 어느 매체에 몇 명이 있는지를 다 이렇게 조사한 다음에 딱 맞춰서 온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자리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남겠죠. 근데 안철수 의원은 좀 모자르게 가져오고 이준석 대표는 그래도 좀 넉넉히 가져왔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컵과일은 하나씩 받는 거고 피자는 이제 여러 명 이렇게 2개 먹을 수도 있고 3개 먹을 수 있잖아요. 조각 피자. 자, 이게 아이템 선정도 센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통 정치인은 좀 품을 넉넉하게 씁니다. 그래야 좀 리더가 된다 이런 좀 이게 있어가지고. 안철수 의원 자산가인데 돈이 없어서 피자가 모자랐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박 기자님 아까 최고위원 얘기하다가 잠깐 간식 물어봤는데 어떻게 이거 마무리돼요? 2명 다 그럼 거부가 된 거예요? 어떻게 새로 추천을 해야 돼요? 일단은 우려를 전달을 한 상태고 이제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대표는 만나서 얘기해보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물러서진 않았기 때문에 서로 좀 논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는 좀 예측하기는 어렵고 아마 이제 조금간 논의를 할 텐데 아마 이 김윤 전 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사과를 하면서 이런 목소리를 내놓은 걸로 봐서는 조금 더 좀 밀어붙여 보겠다 이런 의도는 좀 보입니다. 자, 사과를 하고 그때는 또 다른 당에서 경쟁하던 관계 아니었느냐 하고 들어갈지 아니면 감정의 골이 풀리지 않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도 과일이 등장했어요. 지금 사실 이 박수몽 기자님 그 국민의힘도 꽃이 민들레가 등장했다가
꽃 피우지 못하고 지금 보류됐는데 사라졌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수박 논쟁. 수박이 금지어가 되느냐. 근데 거기에 이어서 같은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내부 정화 작업 중에 하나인데 철험회를 해체하라. 자, 이거 지금 어때요? 분위기가 이제 아무래도 철험회 소속 의원들이 소수이거든요. 10여 명. 몇 분 정도 됩니까? 10여 명? 20명이 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초선 의원들로. 주로 초선 의원들이죠. 주로. 네. 뭐 이 박주민 의원은 대선이긴 하니까 이재정 의원도. 그래서 박주민 의원은 자신은 철험회 아니다 또 그러는 것 같아요. 뭐 모임이 같이 있었긴 해서 어쨌든 네.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철험회 내부에서도 요즘 여러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철험회 의원 뭐 통화해 보니까 좀 일시적 해체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언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방선거 이후에 자중하자는 의미에서 홍정민 의원이라고 있어요. 저는 홍정민 의원이 철험회인 것도 잘 몰랐다가 페이스북에 본인이 철험회를 탈퇴하겠다는 선언을 했어요. 근데 물론 철험회뿐만 아니라 뭐 민평련이라든지 뭐 더 좋은 미래라든지 이거 다 탈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탈퇴 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법사위에서 이 철험회 소속 의원들이 일부 좀 실망스러운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이모 발언이라든지 이모 뭐 한땡땡 이런 것들. 네.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내부에서도 좀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조금 좀 관망을 하면서 지켜는 봐야겠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건 맞다. 이렇게 좀 궁지에 몰린 건 맞다. 싶습니다. 자중할 것이냐 해체할 것이냐. 근데 뭐 대선 기간 7인회도 7인회 없다 그랬다가 해체 선언을 해서 없다면서 왜 해체하느냐 이런 반론이 나왔었거든요. 철험에는 실체는 인정하는 거죠? 실체는 인정합니다. 왜냐면은 직접 그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뭐 사진도 찍고 글을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모임을 없애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또 그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상민 의원이 또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의원들끼리 밥을 먹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런 거는 강제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뭐 없애라 말아 할 수 없는데 일단 뭐 겉으로는 그 상징성 있게 해체한다고 해놓고도 뒤에서 친한 분들 그분들이 서로 친하니까 또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보면 밥 먹는 것도 문제냐 이렇게 반박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말론 해체라고 해서 실제로 해체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뭐 오늘 황운하 의원 인터뷰를 보면 스스로를 도라는 보겠지만 성찰은 하겠지만 점점점 이렇게 돼 있어서 해체할까? 이제 그런데 철험회 말고 또 하나는 이게 팬덤 정치 문제일 텐데 이 수박이라는 비판이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지금 쓰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발언 하지 마라라고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 얘기했는데 좀 잦아듭니까? 뭐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전혀 쓰진 않을 것 같고 예전엔 뭐 페이스북에다가 쓴 적도 있고 그렇긴 한데 다만 좀 뭐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또 뭐 반대 얘기도 있기도 하고 SNS에서 뭐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금도 굉장히 격하게 써요. 근데 지지자들이 쓰는 거를 또 이렇게 일일이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어떻게 제재할 수 그것까지는 안 없는 되는데 거고. 다만 적어도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 와 있는 그 의원 신분이나 당을 또 대표한 당직자나 이런 분들이 직접 쓰는 일은 없도록 하자. 이렇게 아무래도 내부 단속을 좀 했으니까요. 그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쓰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팬덤 정치의 문자 폭탄 등등.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재명 의원이 자신의 팬에게 뭐 홍영표 의원에 대한 모욕 같은 것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사과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로 가자라는 이제 흐름인데 어떨지 지켜보고. 자,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86 용태론에 이어서 아예 70년대 이후 태생들이 이른바 97세대 교체론을 해야 한다. 이거 좀 속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굉장히 좀 자발적인 흐름이에요? 그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86세대가 좀 다수이기도 하고 현재 아직 그렇기 다수죠. 때문에 좀 새로운 세대가 그러니까 누구를 나가라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해보겠다라는 걸로 좀 약간 프레임을 바꿨어요. 그 후배 세대가. 네, 후배 세대가. 그리고 후배 세대가 하라고 이제 선배들의 권유도 있고 그 전까지는 뭐 박용진 의원만 그 예를 들어 대선 경선에 한번 나왔지 다들 그냥 제가 뭐 언제 초반생인데. 이렇게 좀 뭐 양보한 게 미덕처럼 여겨지던 당인데 이제는 그러면 이제 그 시대 정신이 맞다면 뭐 피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서는 분위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70년대생으로 당대표 선거나 이런 판을 깔아버리면은 60년대생들이나 50년대생이 나오게 되게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 분위기 대세는 70년대생인데 왜 50년대생, 60년대생 이렇게 분위기가 간다는 거예요? 아유, 지금 국민의힘 보세요. 85년생이 당대표인데
50년대생 다 있어요. 네네.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 당대표 선거를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64년생인 이재명 의원을 불출마시키려는 하나의 작업 중 하나로 좀 해석이 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60년대생인 이재명 의원이 나홀로 출마를 하면 좀 이상해지는 분위기로 좀 몰고 가려 한다. 좀 이런 내부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만약에 혼자 나와서 당선되더라도 예를 들어 이제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뀐다 치면은 혼자 이재명 당대표 60년대생이고 나머지가 다 70년대생이면은 너무 좀 이재명 의원 올드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가 비춰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번 판은 70년대생들이 한번 만들어 볼 테니 한 발 물러서서 좀 당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자. 이렇게 이재명 의원을 설득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또 타겟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군요.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인사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네. 사실 언론은 조용했는데 이건 또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박순애 후보, 김승희 후보 이목이 쏠렸는데 오늘 아침 이제 대통령은 원구성까지는 좀 기다리겠다. 이런 이제 기다림. 자, 그거 어떻게 풀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기다리겠다라고 표현을 한 거는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여건까지 좀 충분히 기다려보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거든요. 원구성 되기까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단도 없고 원구성이 안 돼서 상임위도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할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무작정 국정 공백을 감당을 해야 되느냐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임명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실제로 김창기 청장은 그렇게 임명을 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시급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김창기 청장을 임명했는데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뭐 교육부나 복지부도 시급하다라는 명분을 대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처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겠다라고 한 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두 후보자에 대해서 좀 여론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기사를 쓰기도 했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모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 다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문회 없이 임명을 했을 때는 그 여론의 부담을 다 대통령이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차라리 거쳐서 더 의혹이 나오면 나오는 게 있고 아니면 그걸로 해결이 되면 임명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국회를 거치는 게 그러니까 한 번에 쿠션을 거치는 게 좋겠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들을 좀 감안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은 어느 한쪽도 좀 그렇게 유리하진 않아요. 여권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문회를 기다린다라는 것도 사실은 부담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원구성 협상을 할 때 주요하게 내세우는 전략이 무소유 전략이거든요. 뭐냐면 법사위원장 안 주면 우리 아무것도 안 받을 거야. 이 전략이잖아요. 근데 이 전략을 쓰려면 시간이 무한정 많아야 돼요. 근데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 이런 데드라인이 걸려버리면 이 전략을 무한정으로 쓸 수는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양쪽 다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은 이제 대통령 기다리겠다라고 한 거는 일종의 강원 전략. 그러니까 이제 여론도 충분히 고려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낸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원구성의 핵심이 법사위원장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지난해 약속했으니까 약속대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냥 약속이 아니라 전제가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법사위의 권한을 내려놓고 체계작구 심사 중심으로 본연의 일만 한다고 여야가 또 이 부분을 바꾸면 변경하면 그럼 줄 수 있겠다. 근데 이 법사위 합의문 관련해서 지금 최 기자님 좀 깊이 팠죠? 저도 이제 합의문만 보고 이거 민주당이 잘못 이해를 해서 살짝 몽리를 부린 거 아닌가 오해를 했는데 물론 합의문대로라면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는다고 돼 있고 뒤에 이제 국회법을 이렇게 수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사망인 수정은 다 됐어요. 된 상태인데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 조항을 안 넣고 싶었는데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이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굉장히 좀 이렇게 노력을 했고 그래서 좀 받아준 거고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 법사위 권한 배분 이런 거를 체계작구 심사를 하지 않도록 확실히 합의문에 담자고 했는데 당시 김기현 원내대표와 추경호 지금 경제부총리죠. 수석이 안 받겠다고 해서 결국 그게 안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구두로라도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구두로는 다 오케이를 했대요. 근데 결국은 지금 합의문에 안 담겼잖아요. 이게 합의문엔 없어서 민주당이 그 없는 조건을 거는 거냐 그랬는데
구두로 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녹음 파일이라도 있는지는 좀 확인 안 해봤는데 그런 게 없다면은 아마 그런 적 없다고도 발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가 뭐라고 할지 좀 봐야겠습니다. 자, 앞으로 녹음 파일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불사조 기자단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컵라면과 초코우유, 목매지 마시라고 초코우유까지 곁들여 드릴게요.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쏘는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요일 IT본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속속 소개해 주시는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최근에요. 네. 넷플릭스. 이게 사실 월 가입이잖아요. 그렇죠. 월 회비를 내고. 그런데 600원만 내면 넷플릭스를 하루 동안 볼 수 있다. 데일리. 그렇죠. 야, 여기 등장했어요? 네, 이게 지금 엄청나게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말씀해 주신 대로 넷플릭스를 그냥 한 달 기준으로 치면 최고 화질로 보면 17,000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에 600원 내면 이제 하루씩 잘라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가 나온 거예요. 이걸 만약에 주말만 봐서 일주일에나 4번만 볼래? 그럼 사료 2,400원. 그렇죠. 그리고 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웨이브, 티빙, 왓챠, 디즈니 플러스, 랍텔까지 최근에 이른바 핫한 OTT를 다 모아가지고 뭐 500원, 뭐 600원, 400원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면 하루는 넷플릭스 볼 때 600원 내고 다음 날에는 뭐 웨이브 볼 때 500원 내고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게 되는. 그럼 드디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애플 TV를 파친코만 봐도 되겠네요.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만 하더라도 오징어 게임 2 나온다 뭐 이렇게 뭐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 2 나올 때 이것도 기다렸다가 한 방에 몰아보기 하루에 봐야지 600원 내고 보고 막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 괜찮죠. 그런데 이게 진짜 맞는 거냐, 법적으로 합법인 거냐, 아니면 기존의 OTT 산업들은 이렇게 볼 거냐라고 하면 정말 피곤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소비자, 사용자 입장에서는 연회비, 월회비가 많이 본다고 치면은 그게 싼 걸 알겠는데 실제로 써보면 내가 바빠서 몇 번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럼 본전 못 찾는데 이런 생각인데 이게 좀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이게 페이센스라는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게 뭐가 문제가 좀 몇 개가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가 있어요? 네, 일단은 우리가 보통 기존에도 계정 공유 서비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는데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계정 공유 서비스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넷플릭스 같은 걸 하면 일반적으로 한 사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최대 뭐 4인까지 가능하게 해주거나 저희 지금 4인 것들 가족으로 있잖아요. 각각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1인 가구다라고 하면 혼자서 그거 17,000원 내고 그럼 내 3명 아깝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계정 공유 서비스라는 건 A라는 사람이 저랑 같이 이걸 볼 팟이라고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4인 팟을 모집합니다라고 하면 이미의 3사람을 모아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4분의 1씩 가격을 나눠서 내는 구조인 거죠. 서로 면식이 없는 사람이어도.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서 기존의 계정 공유 서비스는 일부의 수수료를 조금 받긴 합니다. 근데 그것 갖고도 처음에 논란이 됐었어요. 이거 이렇게 나누는 게 말이 되냐. 근데 그때 계정 공유 서비스들에서 얘기했던 건 2가지 포인트인데 첫 번째는 우리는 그냥 연결해주는 일종의 금융 온라인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지 이 OTT를 갖고 돈을 버는 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그거를 오히려 위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지금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할 때 본인들이 계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계정을 만들고 여러 사람을 모으는 매칭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OTT 서비스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나온 서비스는 거기랑 조금 다릅니다. 이 페이센스라고 하는 형태는 일단 첫 번째가 뭐가 다르냐면 아이디 자체를 이 회사가 직접 만들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써봤거든요. 그럼 회사가 계정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네,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이제 실제로 그 티빙이나 하여튼 다른 하나 앱을 실제로 그렇게 한번 등록을 해봤어요. 등록을 해봤더니
뒤에 이제 보통 이메일에 보면 이메일 주소가 있잖아요. 네네. 그 주소가 그 회사 이메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특정 서비스 예를 들면 뭐 100개 이런 식으로 회원가입을 일괄로 쭉 한 거예요. 해놓고. 네, 한 다음에 그거를 본인들이 이제 4개니까 하나당 접속이 4명이 되니까 4개 아이들이 이렇게 나눠서 주는 겁니다. 네네. 근데 나눠서 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실제 수익이 생긴다는 거죠. 네네. 예를 들면 넷플릭스 아까 말씀드린 하루에 6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명이면 하루에 2,400원이죠. 네. 그렇게 곱하기를 하면 30일이면 72,000원을 이제 벌 수 있는 거예요. 한 달 본다고 치면. 그렇죠. 근데 600원씩 매일 내고 본다 치면.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넷플릭스 원래 구독료가 17,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7,000원짜리의 서비스를 갖고 특정 회사가 이제 그 아이디를 사서 4명에게 나눠주면서 600원씩을 받은 게 풀로 돌아갔을 땐 72,000원이니까 오히려 일반 OTT 컨텐츠를 만드는 데보다 네네. 돈을 더 벌어가는 구조인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제 OTT 입장에서는 가상의 가입자가 있고 네, 그렇죠. 사업자가 이걸 개인들에게는 나는 단건으로 쪼개서 보고 싶어요. 월회비 비싸요. 그래서 하루에 600원씩 그걸 알아서 보십시오 하고 그 가입자들을 많이 모으면 중간에서 본인도 수익 창출을 하고 그럼 이게 어찌 보면 새 주체가 각각 다 윈윈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는 데처럼 새 주체가 다 윈윈윈 하는 거로 봤을 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OTT만 윈하지 못하는 거고 네, 소비자랑 그냥 그다음에 그 소비자가 직접 가입했다면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뭐 예를 들면 4명으로 쳤을 때 17,000원 곱하기 4명 낼 수 있는 수익인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나눠내니까 결국 수익은 끝에 있는 서비스가 많이 내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기존에 오히려 말씀드렸던 계정 공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예를 들면 이제 OTT 업체들도 계속 이거는 불법의 가능성이 있다,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뭐 제재를 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막 제재를 하기 시작하면 소비자들이 이거 너네가 어쨌든 4명씩 쓰게 해줬는데 뭐 그걸 갖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거 가족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약정을 하다 보면 쟤네 왜 이렇게 돈만 밝히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여론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데 이번에는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 이건 도를 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17,000원밖에 못 버는데 이걸 갖고 어떤 특정 사업자가 뭐 이렇게 뭐 4, 5만 원씩을 번다고 야 이거는 말도 안 돼라고 해서 상당히 지금 강력하게 국내 OTT 3사가 다 같이 이 회사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도 보냈고요. 이건 명확한 약관 위반이다. 이걸로 돈 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취자 8526님이 이거 봉이 김선달급 이 시대의 창조 경제네요. 그랬는데 그렇죠. 대부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서비스 아니야 이런 문자가 많은 게 저도 지금 혹했어요. 그렇죠. 뭐냐면 이 OTT가 여러 개라고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는데 다 가입하면 이게 떼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 OTT에서는 이것만 보고 싶고 이 OTT에서는 이것만 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근데 이건 좀 잘라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OTT 입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우리는 소매상으로 만들었는데 중간에 요게 나오니까 우리가 도매상이 돼버렸어. 그렇네요. 네. 우리는 공급을 엉뚱한 데 하고 이 중간에 나타난 게 우리가 소매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통으로 주지만 이거 쪼개서 우리가 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서비스를 또 만든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써도 되나 안 써도 되나 이러고 있는데 FAQ에 보면 게시판에 본인들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아예 써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즉슨 지금 이게 정확하게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라는 게 명시가 안 돼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약간 법의 틈 정도라고 할까요? 네. 아직까지 이게 명확하지 않은 마치 우리가 최근에 조각 투자 이슈도 조각 투자에 대해서 뭔가 이게 증권화가 되면은 불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네. 계속적으로 이게 뭐 합법이냐 불법이냐 서비스가 운영이 됐었잖아요. 지금 뭐 코인도 법에 있죠. 지금 뭐 저 FTA도 NFT도 이제 법에 있죠. 지금 법으로 통제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제 신기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회사에서는 우리는 OTT 시장 교란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한 OTT를 소개해 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예를 들면 정말 너네가 컨텐츠가 좋다면 하루짜리 안 쓰고 어쨌든 하루 곱하기 30 하면은 돈을 뭐 1,000원이라도 더 내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사용자가. 그러니까 결국 사용자가 정말로 너네 서비스가 좋다면 월정액으로 쓸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소개해 주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약간 논리 구조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되게 들더라고요. 네.
일단 소비자들은 좀 열광하겠네요. 당연히 소비자들은 정말 신박하다, 기발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인기를 이제 끌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초기에 이게 말씀드린 대로 업체가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자기가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 양이 꽉 찬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요즘에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계정 공유의 일종의 빈틈을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이 워낙 최근에 OTT에 내는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생기는 걱정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그 뭐 좀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최근에 이제 이번 달 5일에 발간한 디지털 전환 시대 콘텐츠 이용 트렌드 연구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이용자가 이미 2.7개의 플랫폼을 구독하고 있고 평균 월 평균 1인당 13,000원 이상을 지불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요. 그 OTT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유하는 비율도 87.2%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내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유료 계정을 가족이나 다른 사람하고 공유해서 쓴다는 사람이 이미 87.2%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서비스가 출연한다는 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반가울 수밖에 없는 현상이죠. 좋은 컨텐츠는 혼자 보면 재미없고요. 같이 봐야 또 재밌어요. 얘기도 하면서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정리해보죠. OTT는 앞으로 스스로 쪼개는 과금 서비스를 개발할 가능성도 있네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얘기 뭐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본부 김덕진 소장이었고요. 오늘 이 컵라면 초코우유 당첨자는요. 2331-1336-0584-8516-5209님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고요.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